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야, 진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2023년도 정말 우리들을 너무너무 심란하게 만들었던 23년인데요. 또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과연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노영이가 우리 또 영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정말 이 대단한 여성 두 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셨잖아요. 이분들 모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김현 전 의원과 함께 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이 콜라보를 형성해서 이름 하나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나오면은 뭐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최입의 그리고 이원재 교수와 함께 이채로운 경제 시간 해봅니다. 이채롭죠. 뭔가가 이채롭냐. 이 두 분의 조합이 이채롭고 또 하나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 경제와 관련된 시각이 참 참신합니다. 최근 경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께 기자들이 엄선해서 내용을 정리해드려서 그 내용 정리된 것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난 박용진이 아니다. 박용준이다. 자, 오늘 엑스포 소식 얘기하겠습니다. 2030년도 엑스포가 이제 치러지는데 지금 사우디 그다음에 부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대통령 막 돈 펑펑 쏟아더니만 외국 가서 펑펑 쓰더니 좀 결실이 있는 것일까요?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지가 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력을 집중해 지난 1년 반 가까이 벌였던 유치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의 개최지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국제박람회, 즉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못지않은 국제행사입니다. 부산은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 5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을 예상하며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회원국이 182개국인데요. 네. 이 1차 투표에서 한 도시가 3분의 2를 확보하면은 2차까지 가지 않고도 투표가 종료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3분의 2를 차지할 때까지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투표가 이제 연장되는 지금 구조인데요. 경쟁 도시는 사우디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이제 한국의 부산 이렇게 3개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일 투표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내일 투표에서 전체 그 회원국 182개국 중에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오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표를 해서 이제 한 나라, 한 도시가 더 우세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사우디하고 로마하고 우리가 있는데 지금 로마는 조금 밀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죠. 지금 사우디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원래 되게 빈살만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이 뭐 완전 우세할 거다 그랬는데 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올라갔나요? 따라가긴 했나요? 근데 정부는 계속 그냥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이제 다 따라잡았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판세는 알려줄 수 없다.
아, 그래? 우리 정부의 성향상 구체적인 판세를 안 알려준다는 거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부산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던데요. 네. 근데 일본 말고 딴 나라가 지금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말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들리지 않아요. 미국도 안 지지한대요? 네, 미국도 아직 공식 지지하는 곳은 없고요. 난리 났네요, 진짜. 그리고 안타까운 건 프랑스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 옛날부터 사우디 지지한다 그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만났네, 안 만났네, 그러더니 결국 전화통화만 한 걸로 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전화통화하려면 뭐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는 실패다. 부산은, 그래도 부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저기, 일본은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자의 촉으로. 제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너무 죄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야죠. 이거 만약에 또 너무 솔직히 말하면 또 탄압 들어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포에 참가하는 개도국에 5억 2천만 달러를 우리가 주겠다고 했다는데 사우디는 1,000억 달러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비교가 안 돼요. 5억 2천이냐? 그러니까 5만 2천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제 이거의 차이잖아요. 야, 우리가 돈도 없지만 좀 너무 모양새가 빠진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한국이 이런 얘기 한대요.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섰으니 우리 스토리를 니네가 사가라.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지금 갔어요?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가 간 게 아니라 사실 윤 대통령이 온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윤 대통령이 현장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랑 같이 마지막 PT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엑스포에 진심을 보였지만 정작 최종 PT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요? 근데 이제 국내 현안이 뭐 산적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15일부터 지금 계속 해외를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28일까지 돌면 좀 너무 돈 거 아니냐, 좀 이런, 또 국내에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이런 거부권도 행사해야 되고, 또 이 국회에서 지금 뭐 워낙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주요 부처랑 대통령실 개각도 예정돼 있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더 이제 한국을 가야겠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이상민 장관 디지털 한국 자랑하려고 가가지고 뭐 했다가 행정만 마비돼서 진짜 완전히 정말 창피스럽게 망신을 크게 당하고, 한덕수 총리 가가지고 또 뭘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이게 보통 이제 안에서 새는 뭐 바가지 뭐 바깥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이. 부산이라도 돼야지 좀 덜 창피할 거 아니겠어요? 에이,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러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대통령이 이런 국제행사 유치에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인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PT를 맡긴 했지만 실제 유치전에서 이제 힘을 쏟았던 거는 고 이건희 IOC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정치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국외의 이런 유치전까지 신경 쓸 경우 이제 이게 에너지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또 게다가 이게 또 만약에 이런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전력 투구를 했다가 패배할 경우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최종 PT를 누가 할 것인지도 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잼버리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잼버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주 바닥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돈 누가 책임지는지 나오지도 않았대요.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진짜 제가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뭔가 크게 내세운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할 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게 되면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우디가 일단 돈으로 갖다 퍼붓기 시작하면서 빈살만이 또 생각보다 정치를 잘하더라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뉴스마트는 우리나라가 잘 되길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세울,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지난 8일 사이 마비됐던 정부의 행정 전산망입니다.
디지털 정부를 영국까지 날아가서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민간기업만도 못한 대처를 보여주면서 불신만 키우게 됐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사태의 재발을 낳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실망도 안 합니다. 이상민 장관 그럴 줄 알았어요.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 들어와가지고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고만 터졌죠. 그래도 내가 맨날 법무부 장관 욕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사고를 크게 치진 않았거든요. 뭐 실제 한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사고가 막 크게 뻥뻥 뚫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야, 이상민 장관은 아주 그냥 사고를 크게 쳐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데이터 정부 자랑하러 나갔다가 세상에 너무 창피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웃기지만, 그래서 복귀를 3일 내내 해가지고 결국 했다고 했지만 맨날 지금 사고 터지거든요. 하나도 복귀된 게 없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이게 지난 24일에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랑 앱이 다 이제 장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또 23일에는 조달청 그 나라장터도 1시간가량 불통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기업에 서비스하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도 일시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부는 이게 디지털 재난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디지털 정부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이상민 장관은 이제 또 그 3일 동안의 그 사태 마무리하자마자 다시 영국으로 가가지고 디지털 정부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를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우리 괜찮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한 적이 있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기업 기관에서도 잘 쓰고 있는 걸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남 탓만 하던 이제 라우터 탓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트워크 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자 여러분들 정부 믿지 마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제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툴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다는데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 같이 모시고 이야기할 두 분이 최민희 의원하고 김현 전 의원인데 두 분 일단 먼저 인사하시고 이거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일단 인사하세요, 두 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앞에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다 놨어요. 이거 비싼 거라서 제가 아침에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두 분께 드리자 그랬는데요. 요 초록색으로 된 거를 없어요? 네. 이렇게 까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까셔서 소리 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까는 옳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종대 의원은 이 맛이 존중받는 느낌의 맛이래요. 아, 본인이. 본인이 드시고 보니까 못해요. 제가 해드릴까? 팔 힘이 약해서. 이게 수술하셨죠? 네. 아이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리얼하게 우리가 또 아침부터 그냥 광고를 하네. 네. 어때요? 사실은 여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마지막까지 이 남아있는 거품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아 물을 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 좀 진하죠? 엄청나게. 제가 팔이 지금 좀 안 좋은데 바로? 갑자기 활력 이거 완전히 정말로 갑자기 활력 허위 과장 광고 아니에요? 과대 표현이에요. 허위 과장 광고. 과장 표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지금 어떻게? 팔이 좀 아팠는데 갑자기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맛 기분이네. 그리고 몸에 좋을 것 같은 맛 네. 몸에 좋은 약이 쓰다. 양약은 고구이나 근데 정말 쓰네요. 지금 가라앉은 것도 드셔야 됩니다. 이러고 네,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 써도 얼굴 찡그리지 말고 웃으세요. 여의도 입성하려면 기가 세야 됩니다. 이거 물에 조금 타서 먹으면 요 뒷맛이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물. 39만 원에 두 박스 드리니까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인데 사은품까지 드리면 한 15만 원 꼴이래요. 근데 홍삼값에 산삼 드시는 거니까 일단 한번 투자해서 드셔보시라는 거고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너무 예뻐하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케어와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45일치나 특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 검색으로는 산삼 순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산삼시대 가격이 1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지리산 7년근 원료 삼값도 오르고 산삼 순백 10병을 사은품으로 계속 드리다 보니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사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 선물 드릴 때 미리 사놓은 것으로 드리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참 남은 줄 알았더니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야가 아주 난리가 났죠. 바쁩니다. 최민희, 김현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정치계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가장 얘기되는 게 선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우선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우선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 순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일에 돌아왔는데 자 순방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순방 평가. 저는 순방 자체는 아무리 살펴봐도 평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평가할 게 없다. 네, 그냥 영국의 경우 눈에 띄는 건 이상민 장관이 왜 갔을까? 이 부분. 혼날까봐 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국에 있으면?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왜 순방을 갔을까에 주목했는데, 이게 지난 10월에 재보궐선거 치고,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순방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나.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처음에 기자들 만난다고 아침마다 짧은 이제 브리핑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설화에 시달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졌다. 충격이 컸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설화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연달아 1개월 안에 2번 순방한 일이 있었습니까? 김현 의원님? 네,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독특하게 이게 필요한 거였나? 이런 절실함이 없는, 그래서 국민의 시야에서 대통령이 사라지고 대통령의 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순방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이상한 말 해가지고 더 지지를 깎아먹고 그럴까봐? 누군가 그런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간 적 있냐고 여쭤봤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11월 달에 사실은 많아요. 에이펙 그다음에 다자회담. 보통의 경우는 다자회담을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인근 국가를 다 한꺼번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박 14일 굉장히 장시간 걸쳐서 하고 들어오는데, 이번의 경우는 미국 갔다가 찍고 영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미국에서 영국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국에 와서 중요한 현안을 챙기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그런 기이한 순방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굳이 무슨 MOU 체결도 없는데 왜 갔는지 또 그렇죠. 궁금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국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굉장히 국제 박람회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을 많이 나가는 건데, 더욱 신기한 것은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국무총리가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현지에 와 있는 많은 국가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네. 국무총리가 아예 나가서 프랑스에 나가서 외교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은 들어오고 또 국무총리는 나가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보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외교 활동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나가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대통령 네 분이 그닥 그렇게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서 좀 망신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총리하고 대통령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외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이것도 이거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한국에서 설화에 쌀릴까봐 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의혹, 그냥 저 개인적인 의혹이 하나 생겼어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둘째 자녀의 학폭 리코더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격적으로 본인이 사퇴한다 그러면서 무마시키고, 그때 당시에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져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번에는 첫째의 또 학폭 사건이 터졌는데, 그 첫째, 이게 주간조선에서 취재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애가 했던 그 학폭도 둘째 애가 했던 리코더 사건 못지않게 엄청 심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예 학폭이 이런 것도 열리지 않았었고, 선생님들이 모아놓고 이거 밖에다 발설하지 말라고 막 입단속을 시켰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 이게 학교장 중재로 처음에 마무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화가 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둘째 거가 터지니까 이제 둘째는 이제 시끄럽게 됐던 거예요. 근데 첫째 거는 조용조용 이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첫째나 둘째나 애들 2명 있는데 2명이 다 그렇게 학폭의 가해자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리코더 사건 터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그런 폭력이 더 많아지고요. 피고하면서도 애에 대해, 상대방 아이에 대해서 이 큰아이가 막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주간조선 보도. 네, 주간조선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정부 들어서고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 그러니까 기자들, 특히 보수 언론 기자들이 참 이상해요. 어느 시점에서 정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네. 총선 지면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요지의 칼럼이 실렸잖아요. 물론 그것은 총선에 이겨라라는 격려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총선에 지면 사퇴해라. 이거 되게 리스키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 그 지면에 대통령 리스크라는
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균열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힘으로 균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와 대통령 리스크라는 단어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등장했다는 거는 보수 세력 쪽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체득하는 거예요. 보수 세력, 그냥 정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이것은 그 조선일보조차도 우려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바가 있어요. 큽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미 둘째 학폭이 그냥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첫째 학폭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심했어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을 지금 주간조선이 나서서 지금 단독이라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과 아울러 김승희 비서관이 사실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여사의 라인으로 들어온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문제가 당시에 제때 보도됐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을까요? 저는 정순신 학폭, 김승희 학폭, 그다음에 이동관 학폭, 최근에 합참본부장의 의장 김명수? 김명수 학폭 이런 학폭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제거하고 임명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매우 큰데 또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버젓이 지금 뭐 할보를 하고 넘어서서 잘못됐다는 말 할보 한마디를 안 이상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보수 언론이 뭐 이제 차고 넘치니까 이제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제때 보도 안 하고 눈 감고 있다가 뒷북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이런 걸로 이제 규결되는 건데 저는 뭐 총선도 총선이지만 이런 식의 눈 감는 행태는 저는 이것도 이제 역시 개혁되어야 될 과제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니까 그 부모를 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래. 그리고 게다가 김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의 라인도 아니고 부인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아무런 해결 방식도 없고 이제 뭐가 되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부모가 나쁘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부모 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도덕적으로 이 문제라 먼저.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유지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가 도덕이 없다. 네, 도덕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가 교육을 잘못한 탓이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그 이해가- 뒤에는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통합하고 가야 된다. 이 앞에 얘기한 전제와 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대통령과 화법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드는데 마흔이 다 된 사람한테 무슨 부모 그게 탓을 합니까? 음성 지원이 되던데요. 너무 비슷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하루에 서너 차례 통화하고 길게는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화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랑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누구의 표현을 이분이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걸로 음성 지원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어쨌든 그냥 용산의 저는 얘기가 합법이 비슷하다까지.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 거겠죠.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한다기보다는 들은 내용,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그게- 발설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대통령 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선거 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해임을 시킨다,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이준석 한다라고 대표.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랑 장시간 뭐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같이 한 적은 별로 없는 거 네,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분을 아주 상당히 잘 아는 분의 얘기를 인용하거나 그 생각이 전달된 거 아닌가 이런 예전에 정도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누군가 있을 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그렇게 그 나오니까 내용을 말할 수밖에 어떻게 없는 부모 거다. 얘기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금기가 있잖아요. 몇 부모, 가지 자식. 금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학폭을 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학폭하도록 잘못 기른 게 아니냐라는 유죄의 말은 이동관 위원장도 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 조국 조국 전 장관 할 때 얘기를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남들을 그거는 비판하는 어느 정도일 때 하는 말이냐면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못볼 인견이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쭉 기사를 검색하다 이뇨한 위원장의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을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 저쪽 분들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40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마흔 다 된 사람을 미성년자 네. 취급하고 지금 부모 욕을 왜 해요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하는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유력 정치인. 그것도 대표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김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이뇨한 위원장 개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공유된 인식일 것이다. 그건 너무 맞는 말씀이고 어딘가에서 그런데 공유된다. 또 견제하고 나선 분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견제하고 나서서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견제를 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어제 토크 콘서트를 KBS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면서요. 그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소식만 보고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못 봤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또 뭔가 있으면 야, 이 없앴겠죠. 분위기가 했으면 없앴겠죠. 저도 이거 분위기가 못 되게 봤는데. 달라지고 네, 되게 그래서 중요한 한번 포인트라는 지금 겁니다. PD님이 찾아주시면 그 포인트가 이상해지는 포인트가 거죠. 중요하죠. 달라지죠. 네, 네. 그래서 야, 요점은 이거네. 용산의 말투가 인유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용산의 시각이 인유한의 입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 이거를 KBS가 지금 보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런 또 라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를 했다. 그 대구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1600명 대구. 모여 네, 있는 예. 거. 게다가 대구에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최약체 상대를 일부러 골라서 이준석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사람들 다 잘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텐데 지금 그런 얘기해서 뭐하니 이런 얘기 지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를 쏙쏙 들어올 것을 지금 견제하면서 한 말이 이준석 대표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왜 버르장머리가 없네, 뭐 도덕이 어쩌니 이딴 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김기현 대표는 지금 아예 그냥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지역구 가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러면서 지난번에는 대표니까 내가 좀 어떻게 얘기 들어보고 인류와 만나서 한번 해보자 이러더니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말해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할 솔직히 수밖에 없어요. 말해봐요. 제가 여야 이번에 보면서 정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국회를 너무 모르신다. 맞아요. 진짜 모르세요. 우리가 몰라요, 진짜. 뭘 모르시냐. 공천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국회 어떤 힘이 발휘될 것 같으세요? 두 개의 힘이 싸워요. 하나는 현역 카르텔이 움직입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이때 그냥 언론이 편의상 나누는 비명, 친명 아무 소용 없어요.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선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막판 공천에서는 현역들의 카르텔의 힘이 가장 센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은 나름 국민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왜 신기하냐면 정치인의 말은 다 기록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180도 달라진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디서 힘을 받아서 그랬을까? 장제원 의원이요. 장제원 의원한테 힘을 받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버스 동원하고 뭐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그렇지. 유튜브에 그게 돌아다니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도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찐핵관이 그러니까 그냥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들어. 내가 보기엔 배신당한 찐핵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찐핵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의 행태, 김기현 대표의 행태는 4월 달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아까 하나 기류가 현역 카르텔이고 또 하나 네. 공천에서 뭐 2개라 그랬잖아요. 봐요. 공천과 관련해서 2가지 세력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현역 뭐와 카르텔. 뭐의 싸움이냐? 어. 국민들의 혁신 공천에 대한 압박. 아, 국민들의 압박.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 공천을 하면 현역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난 공천 과정을 보십시오. 대표의 혁신 의지가 현역 공천을 좌우한 건 DJ 이후로 없다. 그렇지. 보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뒤집은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인 경우를 보면 국민들의 압박이 너무나 센 거예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치른 2004년 총선에서 경선이 도입되면서 이변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 현역들이 보기에는 거의 정말 풍문화 같은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경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거의 공천 상황이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현역 카르텔이 가장 세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께서 공천 혁신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조직화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참 이 요지경 세상, 우리는 요지경으로 보지만 딱 두 분이 보기에는 뻔할 뻔짜로 보이는 이 상황들. 근데 뭐 그게 또 이렇게 그 찻잔 속에 태풍일 수도 있고 물 밑에서 엄청난 용투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콩가루, 여당이 진짜 콩가루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다루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의 막말 파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당대표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혁신위원장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의 보도는 그냥 차분하게 사건 파일을 나오듯이 그냥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도가 되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여당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내지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혁신위원장과 대표가 티격태격 한다 그러면 저희는 뭐 완전히 무슨 풍비박산 난 정당처럼 네. 보도가 되겠죠. 근데 그럼 결국 인요한 혁신이가 왜 들어섰냐? 김현 의원의 말을 받아서 네.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저것 또한 눈 돌리기. 눈 돌리기다. 이걸 흔히 이제 쇼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쇼잉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쇼잉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가 사실은 매의 눈으로 기자가 추적해 들어가면 지지율 10% 떨어질 사안인데 그게 이 좋은 친윤적 언론 환경에서 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그 노영희 앵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뜻있는 그 유튜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계속 폭로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에서 볼 수 없는 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처남댁의 폭로. 네, 이게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조금 했더니 유튜브 개인적으로 하면서 노란 딱지가 붙었대요. 갑자기. 처남댁이란 표현 때문에 아니 그런가요? 마약 아니면- 때문에. 아, 마약이란 마약. 표현. 그냥 마약만 얘기된 거면 상관이 없을 텐데 천납단 얘기 내가 보기엔 그때 천납단 얘기하면서 검색을 조금 했더니 노란 딱지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그다음에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풀렸어요. 잠깐 하고 풀린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또 다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직적으로 좀 더 우리가 반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뭐 기류나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김명수 합창의장 임명안을 재가를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번에 20번째 또 인사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게다가 국정원장은 또 그냥 잘라버리고 이거 보면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김명수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데 정말 입이 닳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대통령도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이분은? 일단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검찰 장악하고 있고 경찰 장악하고 있고 언론 장악하고 있고 또 뭐 대들면은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솔직히 장악한 거 맞아요? 난 이제는 더 이 이상 정도는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장악 못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아니 이 정도의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비서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죠. 있다가 뒤늦게 뒷북으로 지금 보도되니까 뭐 책임지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만두는 걸로 끝난 거잖아요. 장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합참 의장 건도 사실은
검증해서 거르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임명을 한 거는 더더구나 문제가 지금 국정원장이 경질되면서 1차장, 2차장을 먼저 임명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원래 국정원장을 하고 나서 1차장, 2차장을 협의해야 되는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할체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 있게 김규현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원장을 바꾸면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장이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데 1차장, 2차장 먼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라버려. 전문가다. 그럼 허수아비 원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물망이 오르는 사람 중에 뭐 용산 인사를 다시 재배치한다고 이거 해전문도 이런 해전문은 사실은 없는 거죠. 박근혜 때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하던 사람을 비서실장 한 건 있어요. 근데 네. 경호실장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면 이거는 서울의 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네. 근데 이번에 합참 의장을 임명하는 걸 보고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공포. 왜냐하면 이분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했던 날 골프 쳤잖아요.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사 부적격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만약에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는 늘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하려고 노리고 있다. 혹은 테러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 사익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군인은 제가 보기에 군인은 다른 건 몰라도 근무 시간 중에는 주식 거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군인이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했다는 거는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만 그럴까? 네. 정말 이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인사는 조금 더 민주당이 이런 측면에서 좋다 그래. 뭐 다른 거는 뭐 스타일이 뭐 무조건 내 편은 다 챙기고 내 편의 흠은 예쁘게 보이고 흠까지.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요 그 보직 중에 자녀 학부가 없으면 저기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정부에서도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우산에서 검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녀 학폭 문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이미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을 거거나 사람이 그러니까 없거나. 자녀 학폭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겠죠. 없거나. 예. 네,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교체, 그다음에 차장 교체 있잖아요. 차장을 둘 다 1차장, 교체한 거. 2차장. 이거는 총선 앞두고 급해진 거예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벌써 경질했어야 돼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 내부에 기조실장인가요?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보냈다는 사람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일이 터지고 조금 지났어도 계속 잡음이 있을 때 이미 교체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교체를 못한 건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못 챙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지된 게 있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늦은 거예요. 벌써 했어야 돼요. 보통의 정부를 운영하는 그 국가수반은 이런 일을 지금까지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김현 의원이 얘기한 것의 연장으로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 사람을 내려보내서 박을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원장 같은 구조. 그러니까 근데-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예를 들어 대북 심리 전단을 그 국내 심리전으로 작동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대통령의 그런 이제 해외 행사를 좀 이렇게 치적을 포장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할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기현 원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시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사람으로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그건 이제 계획이고 계획이 급하게 이제 저런 의도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도 그냥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명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모든 의도가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독특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스템이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으면 관행과 시스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원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일 때 정말 민주당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27일이고 인사청문회 하려면 12월이나 1월에 되는 건데 이게 연말 연시가 항상 안보가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북한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그 정보 수장을 공석으로 만들고 진행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에 큰 대한 사달이 이해를 벌어질 못하는 수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아니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출장 중에 도착하자마자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에 있을 때 이미 보고를 그러니까 국내 이슈를 외국에 나가서 받은 거거든요. 엄청 화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화나기도 하나지만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하고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한 뭐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냥 자른 거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 보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이례적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례적이에요. 저 하나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이 지금 의원총회 오늘 열고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것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뭐 지금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그거를 결정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네. 진보 정당 쪽에서 요구해 왔던 겁니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그냥 편의상 정의당이라고 하죠. 네. 정의당이 합의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따로 이건 저의 의견이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고 네. 진일보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여야 혹은 정의당까지 합의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국회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탄희 의원과 50여 명의 의원들이 제출했다는 위성정당 방지법은 골자가 네. 위성정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헌법소원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정당 보조금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네. 못하게 해보자. 그런데 그 정당 보조금의 액수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범위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서.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과연 예를 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안 하면 연동형으로 갔을 때 민주당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을 제어할 수 있겠냐? 전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탄희 의원이 내세우는 대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현실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15석을 뺏기고 국힘은 출발선이 국힘은 15석을 얻고 가는 거예요. 위성정당을 할 때. 국힘은 명확해요. 병립형으로 가자. 네, 무조건. 아니면 우리 위성정당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회귀하자 아니면 그냥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겠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저는 적어도 이탄희 의원과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 통과되기 어렵잖아요. 네, 통과되기 어렵죠. 근데 통과됐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도 만들 여지를 남겨줘야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야지. 민주당만 만들지 마. 이러면 15석 국민의힘에 주자는 건가? 이런 뭐라는 반론에 직면할 것이다. 이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위성정당 만들면 안 돼.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원론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지난 위성정당 때문에 민주당은 15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그 위성정당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17석을 가져갔기 네.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도 계산 잘해야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복잡하죠. 예, 더 복잡하다.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를 상정하면 그렇죠.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다. 이런 얘기. 자, 김현 의원님한테는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글피죠. 30날하고 12월 1일 날 이제 우리 본회의 열잖아요. 이날 국회 특검법 이 두 개 지금 꼭 처리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꼭 하겠다고 지금 뭐 국회의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그래요? 네, 그렇게 홍익표 원내대표와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에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동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합뉴스TV, 그다음에 YTN 이것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상임위원, 이제 오늘 아마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내일 모레 그것을 의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뢰도가 높은 보도 전문 채널이 방송 사업자 경험이 없는 대기업에게 둘 다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동관 탄핵은 반드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죠. 안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 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지금도 어쨌든 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냐 바닥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또 불거지기 때문에 네. 특검법 문제, 그다음에 검사 탄핵,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는 반드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얘기가 너무 짧아서 시간이 죄송한데 어쨌든 30분을 넘게 했는데도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오늘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 시간을 늘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그리고 김현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선호도 1위인 강화 교동 해풍맞은 고시가리 통통쌀입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한데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로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통통쌀 출시 이벤트로 11월 30일까지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10% 할인 쿠폰 증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혜택 받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들한테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우리 패널들이 쓰시고 한번 어떤 맛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왜 표정이 왜 그러시?
자, 오늘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이죠. 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지적으로 뭔가 똑똑해지는 느낌을 제가 좀 몇 번 안 했지만 이렇게 좀 받게 되는데요. 그 두 분도 좀 좋은가요? 우리 방송 하시면서? 예,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네요. 네.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만든 회사 오픈 AI라고 뭐 공익성을 좀 추구하면서 사적인 이득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좋은 그런 이 기술을 좀 같이 나눠서 쓰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오픈 AI 회사가 최근에 실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우리도 조금 이익을 챙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가치관이 안 맞아서 대표가 잘리는 상황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샘 올트만인데 이 대표를 자른 사람이 바로 이사회에서 좀 그 서로 다른 반대쪽 입장에 있었던 여성이라는 거였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분은 남성이고 다른 새로 남성이고. 이사회장 맡으려고 했던 분이 여성분이고? 여성분인데 그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이래요. 11월 17일에 갑자기 샘 올트만 그 CEO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네.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5일 만에 22일에 다시 샘 올트만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서 이사회에 해임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는 이런 쿠데타와 그리고 역쿠데타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뭐였냐면요. 그 사이 일단 샘 올트만 해임을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픈 AI 직원 일부가 이건 아니다. 이사회가 떠나라. 샘 올트만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의 뭐 80~90% 되는 직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샘 올트만을 영입해서 리서치 팀을 이끌도록 하겠다. AI 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픈 AI 떠나는 직원들이 있으면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샘 올트만이 복귀하는 이 드라마가 펼쳐졌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1조 원 정도를 처음에 투자를 해서 2019년에 이게 샘 올트만이 그 CEO를 맡은 이후에 투자를 해서 좀 지금의 챗GPT가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근데 반면에 오픈 AI는 또 어떤 이 회사냐면 2015년에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AI를 개발을 하는데 이 AI라는 게 인류를 파괴하는 터미네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고, 그래서 오픈해서 투명하게 하는 거고, AI가 나쁘지 못하도록 신뢰성과 윤리성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샘 올트만이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가니까 기존의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어를 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불거진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들어왔는데 또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사회 자체가 그 샘 올트만을 해임시켰던 이사 중에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떠났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남겨놓은 사람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이 AI의 속도를 좀 제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을 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담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된 것은 아무래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샘 올트만을 보호해 주려는 쪽이 더 많이 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뭐 다시 이런 뭐 쿠데타 같은 이런 해프닝은 다시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배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사실 샘 올트만이 CEO인데 그 주식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하게 쫓겨났군요. 이 회사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이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고,
이 이사회가 투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일을 해라. 이사회는 정신을 지킬 테니까 일을 해라 하고 샘 알트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CEO를 맡았고 그 새로 만든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받고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사회에 참여를 못해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너무 빨리 나가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영향력이 세지니까 샘 알트만 뜻대로 회사가 전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갈등이 불거져서 다시 재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은 벌어진 갈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 한 770명인데 90%가 샘 울트만이 해임되고 나서 나도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직원들을. 굉장히 이제 협상력이 샘 울트만 쪽으로 확 커진 거죠. 그러니까 MS가 그 뒤에서 그걸 받쳐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다시 그러니까 역쿠데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AI 이 오픈 소스로 굉장히 비영리로 만들려고 했던 방향이 MS가 너무 강력하게 이 뒤에 뒷배가 되면서 너무 이제 영리 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는 오픈 AI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 생성형 AI를 만든 이 회사가 결국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임직원들로 구성돼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떤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규제가 되지 않고 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자인데 요즘 이 사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굉장히 괴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괴짜도 지금 이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대한 어떤 규제, 제어에 대한 논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참 멋지다. 이런 걸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것 자체도 멋지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멋있게 못 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부진을 버텨온 우리 자영업자들. 사실 그동안에 버틴 것도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에 그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3조 9천억. 그러니까 744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연체액과 연체율이 또한 크게 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러는 거죠, 교수님? 다중채무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통 보는 거죠. 여러 개의 빚을, 여러 이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네요, 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돌려막기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잔액이 1년 사이에 6.2% 늘어났고 사상 최대치이고 연체액도 13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1년 전보다 2.5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뛰었고 연체율도 2.4배 뛴 거죠. 1.78% 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7% 연체율은 굉장히 사실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다 보니까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클 텐데 이자는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 나온 대책은 사실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발표한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사업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이런 사업자금 대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이 구분되고 개인 사업 대출을 한 자영업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합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520조였어요. 근데 지금 23년, 올해 지금 현재 나온 게 740조. 그러니까 약 220조가 이제 증가가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증가한 거죠. 그 전에 520조였으니까. 이게 증가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이 다중 채무를 통해서 결국 이 은행에서도 빌리고 저 은행에서 빌리면서 여러 은행에서 세 곳 이상에서 빌리면서
결국은 빚으로 버텨왔다라는 거거든요. 돌려막겠다. 빚으로 빚을 갚아내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했다라는 거고, 결국 국가의 지원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져야 될 빚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렇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라고.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금이라도 저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대선 때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자영업자 대책으로 뭐 50조 원을 뭐 지원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뜻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인가 맡으시면서 야 50조도 부족하지 않겠어? 한 100조 정도 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 입당하고 공정시장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번 우리 100조 만들어 보자 실제로. 그래서 공약 내세우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토론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신속하게 저희가 이제 100조짜리 플랜을 나름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정부가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일단 1,000만 원씩은 금융 대출 해주겠다면서 자영업자한테 그거를 2차례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돈이 나갔는데, 그때 나간 돈이 21조예요 자영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으로 일단은 버티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를 국가가 책임져 주기보다는 일단 빚으로 버티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빚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다중채무자의 그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 이자와 그 원금 상환을 계속 유예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갑자기 갚아야 되는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연출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작년 대선 때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 얘기했던 정말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네. 지금이라도 논의해야 된다. 이자 조금 깎아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는 그때 주장했던 게 정부가 대출해준 21조는 정부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나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30년 분할 상환을 하든 50년 분할 상환을 하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낮춰주자. 뭐 절반을 탕감시켜주든. 아니면 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있으면 탕감을 시켜주고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라도 이분들이 갚으면서 금융권이 또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때 이제 정책자금 21조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매입해서 관리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도 대책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자 좀 깎아주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는 정말 저는 언발의 오줌누기다 그런 네, 얘기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의 서민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이제 카드로 대환대출 잔액이 지금 50%가 1년 사이에 증가해버렸다는 건데 이게 빚 돌려막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20조 풀어가지고 빌려줬어도 그거는 한시적으로 잠깐 빌려만 준 거지 그 채무를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유예시켜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다시 대책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이 엄청나게 많고 대출의 금액에 허덕허덕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다 이자로만 나가니까 쓸 수 없고 도대체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좀 온 것 같아서요. 지금 너무너무 사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계속해서 올리기만 하지 말고 좀 줄여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이제 했더니 종부세 지금 내는 시기거든요. 뭐 갑자기 종부세가 엄청나게 깎였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결국 부자들만 다 깎아주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자 감세를 이런 식으로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가 공시가에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에 매기고 있는데 그게 막 60%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2020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란 말이죠. 로드맵대로 쭉 가고 있어서 올해 그거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9% 현실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면 한 6,90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그대로 쭉 가면 내년엔 70% 넘고 그 이후에는 뭐 75%, 80%쭉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90%까지 결국은 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냥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로드맵을 바꾼 게 아니고요. 일단 동결, 일단 69%에서 동결한다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리는 건지 내리는 건지 없애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거 이렇게 되면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폐기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만 계속 난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럼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그렇죠. 불투명한 상태가 된 조금 이게 굉장히 선거용으로 정책을 발표한 게 선거용이다, 아닌가.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그 로드맵을 말씀하신 것처럼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35년이니까 아직도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정도? 예,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로 동결시키면서 중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같은 가격,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같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에서만큼은 지금까지 시세에 맞춰서 가지 않고 그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과세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화율을 가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그냥 하루아침에 또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과세의 어떤 그 보수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이 10억이라는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약간 아래로 잡아주고 과세를 해야 불만이 없죠. 그렇죠. 최고치로 해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조세 불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건데 그 율이 이제 90%가 적정할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그때도 90%도 너무 높지 않냐라는 평가는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90%는 너무 높으니까 뭐 이걸 85로 하든지 80으로 하고 뭐 몇 년간에 걸쳐 하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논의도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세금 부담 줄어들 겁니다. 딱 그냥 그거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정부의 그 어떤 무능 그리고 무책임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정책으로 여실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잠깐 당장은 또 줄어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나 정부를 믿지 마라.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총선용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또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백 전 의원 그리고 이원지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너무 짧죠? 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면 좋겠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3-330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슈 화합 쇼미더민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